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 어느 소설가를 회고하며 1884년 10월 윌러트 양이 죽었을 때 그녀의 전기를 쓴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마땅했지만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던 여인에 대해 세상은 더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이런 표현을 볼 때 사람들에게 그녀를 알리는 것이 세상에 이득이 되리라고 누가 그녀를 설득하지 않는 한 그녀 스스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죽기 전에 린셋 양이 그녀를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린셋 양이 쓴 그녀의 삶과 편지들을 소개한 2권의 전기가 유가족의 허락에 의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그 머릿말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해보라고 하면 흥미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세상이 사람들에 대해 무슨 알 권리가 있단 말인가? 전기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그런 것이 어떤 점에서 세상에 이롭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지면이 모자라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하다 보면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단순하다. 세상은 구이다. 들과 숲이 있는 곳은 녹색이고 바다가 있는 곳은 주름진 청색이며 산맥이 있는 곳은 울퉁불퉁하다. 이런 세상에 대해 윌러트 양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재미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느냐고 묻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할지라도 왜 윌러트 양의 삶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 것도 전혀 재미없는 일이라고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린셋 양은 개괄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동기를 감추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14년 동안 줄곧 친구로 지내온 윌러트 양이 죽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안 좋았다. 당장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를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생각들도 들었다. 이를테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생각. 누구든지 글로 옮겨지면 매우 중요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므로 그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 명예가 된다는 생각.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 하지만 맨 처음 든 느낌이 가장 진실한 느낌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갈 때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그녀는 거리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관심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것이 덜어는 휘파람을 불면서 이상하게 느껴졌다. 못마땅했다. 물론 그녀는 서로의 친구들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문사의 편집자는 그녀에게 1000단어 안팎으로 윌러트 양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윌러트 양의 동생인 윌리엄 윌러트에게 누군가 그의 누이의 삶에 대해 써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글과는 거리가 먼 사무 변호사였지만 지켜야 할 경계선을 지키는 한 다른 사람이 무슨 글을 쓰건 상관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린셋 양은 지금도 운만 좋으면 체링 크로스가에서 살 수 있는 그 책을 썼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윌러트 양에 대해 알 권리를 행사한 것 같지 않다. 윌러트 양의 전기는 가스가 새고 먼지가 잔뜩 낀 바깥쪽 선반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와 수의사 입문서 사이에 꽂혀 있다. 물론 아이들이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틈틈이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전기를 읽다 보면 윌러트 양과 그녀의 유가족을 혼동하게 된다. 도무지 더 이상 이런 형편없는 책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녀가 한때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하고 그녀의 생전의 모습이 상상되기는커녕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도대체 윌러트 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즘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녀의 책을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책들은 해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맨 위 선반에 60년대 및 70년대에 나온 3권짜리 장편 소설들과 함께 꽂혀있기 때문에 먼지를 닦을 걸레를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그녀는 1823년 웨일스의 어느 사무 변호사의 딸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일하던 템비 근처에서 몇 달 살았다. 그녀가 사교계에서 처음 진출한 것은 비밀 공제조합 관리들이 펜브록 시청에서 연 무도회에서였다. 린센 양은 이때까지의 17년에 대해 무려 36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윌러트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있다. 윌러트 일가가 이름이 V로 시작되는 16세기의 어느 상인의 후손들이라는 것. 프랜시스에는 숙부가 둘 있었는데 한 명은 양을 목욕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고 다른 한 명은 훌륭한 교구 사제였다는 것. 그는 오랫동안 교구민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연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훌륭한 교구 사제를 기리는 뜻에서. 하지만 이런 것은 전기 작가의 교묘한 기교일 뿐이다. 주인공이 이렇다 할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초기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는 무슨 까닭에선지 윌러트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유명한 리넨 상인이었으며 나중에 돈 주고 벼슬을 산 것으로 보이는 조시아 본드의 딸이었던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16살일 때 죽었다. 아들은 둘 있었다. 프레더릭은 누이보다 먼저 죽었고 사무 변호사인 윌리엄은 아직 살아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기억할 사람도 없겠지만 순전히 꾸며낸 것 같은 주인공의 젊은 시절을 어느 정도 믿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주인공의 숙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느꼈는지 린셋 양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프랜시스는 16살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못 받게 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와 동생들의 사랑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폐허가 된 고성들이 있는 산과 들을 헤매며 외로움을 달랬다. 윌리엄 윌러트도 그의 누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이는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었으며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았다. 언젠가 돼지우리를 세탁장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그런 터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책을 먹어치우고 나서야 자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도 있었다. 책을 즐겨 읽던 그녀의 버릇은 유별났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벌은 침실의 촛불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녀는 촛불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다. 유모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에 책을 비추어 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의 기독교의 역사를 다 읽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녀의 공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그녀는 얼굴은 예쁘지 않았지만 팔만은 완벽할 만큼 미끈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증언은 윌러트 양이 17살 때 어떤 화가가 그린 초상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1840년 펜브록 시청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마를 덮은 따은 머리,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커다란 눈, 육감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두꺼운 입술.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친구들의 얼굴과 비교할 때 그녀에게 자신감을 준 부분은 코였던 것 같다. 누가 그녀에게 잘생긴 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여자에게서 보기 드문 선이 굵고 오똑한 코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초상화들은 하나만 빼고 한결같이 옆모습을 그린 것이다. 우리는 이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었으며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았던 소녀가 돼지우리를 세탁장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적이 있고 소설보다 역사를 즐겨 읽는 소녀가 첫 번째 무도회를 즐기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동생은 집으로 돌아갈 때의 분위기를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커다란 얼굴을 숨길 수 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누가 춤추자고 하기를 기다렸다. 시 표장에 드리워진 꽃줄 장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녀는 엉뚱한 상상에 빠졌다. 윙윙거리며 그녀를 맴도는 꿀벌들에게 둘러싸여 바위에 앉아 있다는 생각.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방식 통일 선서에 대해 그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 구더기가 그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는데 60년쯤 걸리리라는 생각. 거기서 지금 춤추고 있는 남자들이 그날 이전에는 그녀를 존경할 이유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 그녀는 앨런 버클량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실망이 즐거움과 적당히 섞여 있다고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비록 그날 아무도 그녀와 춤추려 하지 않았지만 그날 시청에서 춤을 추었고 지금은 구더기 밥이 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이야기 상대는 윌러트 양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얼굴은 예쁘지 않았지만 지적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편지들에서도 이런 느낌이 잘 드러난다. 10시 정각이다. 침대에 누웠지만 너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우울한 하루였지만 헛된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 내 소중한 친구여.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네가 없다면 내 영혼의 비밀들과 워즈워스가 말하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압박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퇴색된 의례적 예의를 벗어던지면 윌러트 양의 내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녀는 18살쯤까지도 자신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못 느꼈다. 그러다가 자의식과 함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녀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인간의 본성과 옳고 그름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역사를 읽으면서
자만과 탐욕과 고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웨이벌리 시리즈 소설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막연한 동요를 느꼈다. 하지만 버클 양에게서 빌린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사람이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위안을 느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옳을까 하고 자문하는 버릇만 놓고 보아도 그녀보다 위대한 성자는 없었다. 당시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세상이 끔찍하다고 느껴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고결해졌다. 그 집 안에는 죽음이 있었고 앞에는 지옥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빨간 창문 옆을 지나면서 느낀 것을 쓴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글을 쓸 때 느낀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지함은 그녀를 반밖에 보호해주지 못했다. 수많은 괴로움이 파고들 여지가 있었다. 나는 자연의 유일한 오점이 아닐까? 1841년 5월에 쓴 글이다.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벌레들이 겨울의 찌꺼기를 없애고 있다. 오직 그녀만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무서운 자의식에 사로잡혔다. 버클 양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사들이 비난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온 세상에 대해 전율하는 그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썼다. 세상은 흉측한 괴물 같았다.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여인은 그런 세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널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마다하겠니? 버클 양은 이렇게 답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분명히 이들은 영혼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고,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이 갈구한 것은 아름다움이었을까?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미덕뿐이었으므로 이들의 신념에서 가장된 심미적 즐거움이 일부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 이런 무아지경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은 환경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에게 용납한 유일한 즐거움은 순종의 즐거움이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서 미궁에 빠진다. 앨런 버클은 세상을 증오함에 있어서 그녀의 친구보다 덜했으며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을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술자와 결혼했고 그녀의 모든 회의와 불신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영원히 불식되었다. 한편 프랜시스도 나름대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 린셋 양은 다음과 같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그것이 무슨 경험인지 숨기고 있다. 그 책, 삶의 시련을 읽은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랑에 빠진 애써리든 슬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런 고통의 일부가 그 자신을 너무나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고 느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만큼만 말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윌러트 양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그녀의 친구의 고상한 채 하는 태도와 따분한 문제 때문에 공백이 되어버린 것이다. 누구나 그녀가 사랑을 했고 희망을 품었으며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녀가 뭘 느꼈는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이때 쓴 편지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 이유의 하나를 들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에 관한 문장들이 모조리 별표로 축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좋으련만 이라는 말만 나온다.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마치 두 번째 성장기에 들어서서 모든 생각과 공론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만 몰두한 것 같다. 1855년 그녀의 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한 장이 끝나고 런던으로 이사하여 블룸스버리 광장에서 동생들을 위해 집안 살림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암시되었던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 린셋 양을 완전히 무시하든지 그녀의 책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저런 자선회와 그 주최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왕이 병원을 방문한 이야기, 크림 반도에서 활약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한 찬사 따위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블룸스버리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빗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지만 유리상자 속에 보존되어 있는 윌러트 양의 밀랍 인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책을 덮어 버리려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매우 진기한 일 아닌가.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놀랍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놀랍다. 그녀는 인정 많은 마음씨와 강직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강직한 성격 때문에 결코 마음이 모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동물과 봄을 좋아했다. 침대 머리맡에는 늘 워스워스의 시집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죽음의 착한 딸로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쓸데없는, 그래서 이기적인 신세 한탄은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곧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이런 찬사를 골라내는 것은 곧 이런 찬사를 꼬집는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책이 이런 찬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꼬집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의 불합리성이 아니라 린셋 양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미덕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글을 읽는 것은 곧 밝은 세상을 떠나 자주색 플러시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그럴듯한 문장들로 꾸며진 닫힌 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이상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알면 재미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가식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지 않고 윌러트 양에게서 친구에 의해 조작된 면모를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히도 윌러트 양이 겉보기와는 달랐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그녀의 글에서, 편지에서, 그리고 특히 그녀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널찍한 이마, 셀쭉하지만 지적인 눈, 이기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얼굴이 반대쪽 페이지를 꽉 채운 온갖 상투적인 찬사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린셋 양을 깜짝같이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기가 살아서 런던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당시 빈민가에 살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행을 베푸는 것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일했다. 미혼이었으므로 그녀가 맡은 것은 지역 사회의 비정서적인 측면이었다. 이를테면 다른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일을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록했다. 흔히 몸무게와 키와 당직 순번 따위를 기록하는 일기 맨 뒷부분의 빈칸에다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주위를 흐트러뜨리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묻는 불안정한 정신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많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린셋 양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선 활동에 만족하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 1859년 그녀는 그녀답지 않게 솔직한 자문을 한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그녀를 그녀의 친구의 묘사처럼 지겨워하면서도 변함없는 신념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소박하고 성실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녀는 정반대였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늘 불안정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가 글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때 36살 때였다. 그것도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복잡한 정신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3자인 우리로서는 굳이 낱낱이 파헤칠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가 복잡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그녀는 자선 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1856년 2월 14일 R.S. 로저스 목사와의 우리 둘 다에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면담에서 그렇게 실토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실은 장점이 많지 않으며 다른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녀 자신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기는 눈을 뜨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머릿속이 가득 차는 법이다. 그리고 머릿속을 비우다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된다. 이 시절 조지 엘리엇과 샬롯 브론테가 많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소설의 좋은 소재가 여자들이 생활하는 응접실과 부엌 등 사방에 널려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인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윌러트 양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신들이 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동생들이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아라비아 연인들이 만들어내는 오리노코 강변에 등장시켰다. 그녀는 이들이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게 했다. 법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대지방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열대지방에서는 영국보다 느낌이 빨리 전해지기 때문이다. 시퍼런 협곡들만 없으면 구름의 성벽처럼 보일 산맥, 그리고 때로는 황금빛으로 때로는 자줏빛으로 변하면서 소나무숲 그늘을 지나 수만 갈래로 갈라져 온갖 꽃으로 뒤덮인 초원을 흐르는 다이아몬드처럼 명롱한 물보라를 날리는 폭포에 대해 그녀는 여러 페이지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만들어낸 연인들과 해가 져서 염소들이 젖을 짜달라고 들어올 때 여자들이 천막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너무 많은 탄생과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나 죽음에 대해 죽음의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늙은 현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더듬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대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런 로맨스가 그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음을 나타내려는 시도이다. 그녀는 이런 자의식 때문에 대화를 연결하는 엄숙한 목소리가 되었을 뿐 그 아라비아 남자나 그의 신부나 다른 어느 누구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자의식은 또 한편으로 열대지방의 별들 아래에서나 영국의 느릅나무 아래에서나 똑같은 유혹을 느낄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녀의 소설을 더 이상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윌러트 양도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설적으로 쓰는 것이었다. 어린 아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말을 꾸밈 없이 털어놓으면 저절로 어떤 의미가 담기게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소설은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어떤 평론가는 조지 엘리엇의 소설과 비슷하다면서 단조롭지 않아서 더 좋다고 평했고 어떤 평론가는 마티노나 악마의 작품이라고 혹평했다. 린셋 양이 아직 살아있다면 독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친구의 삶을 장으로 나누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주소 변동에 따라 나눈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린셋 양이 윌러트 양의 성격을 달리 파악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상소설 린다 마라가 출판되고 나서였다. 로저스 씨와의 그 잊지 못할 면담을 했을 때 감정이 격해진 윌러트 양은 베일이 얼굴에 달라붙을 만큼 눈물을 줄줄 흘리며 베드퍼드 광장을 2바퀴나 돌았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도무지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가 없었다. 광장을 돌면서 그녀는 어느 외딴 나라로 이민 가는 생각을 했다. 가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녀가 아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지만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근면하고 착실한 제자들에게 책에서 지혜의 말을 읽어주면서 늙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린다 마라를 보면 이런 생각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로저스 씨를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나태했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졌다. 그녀의 글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부분은 그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이 끝나자 그녀는 이제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 심취하여 몸을 크게 헤쳐가며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점점 비대해졌다. 린셋 양은 이에 대해 병의 징후라는 감상적인 표현을 쓴다. 하지만 전문의 벽지로 둘러싸인 좁고 후덥지근한 응접실에서 사람들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영의 세계에 심취한 윌러트 양은 남부의 평원을 떠나 영원한 으스름에 쌓여있는 외딴 세계로 갔다.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사는. 이때 린셋 양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윌러트 양을 만나러 갔다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돌아왔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윌러트 양은 어느 누구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때리거나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냥개처럼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 왜소하고 이상한 여자들의 모습에 그녀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쁜 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유병에 빠진 파리가 숟가락에 매달리듯이
그들도 전체의 일부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일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갖게 된 것이었지만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힘은 그녀에게 소중했다. 그녀는 다른 능력도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재주.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녀는 신비로운 이유를 늘어놓았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속삭이면서. 그런 이유는 세상의 가장자리 너머를 슬쩍 엿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몰라도 처음에는 그녀가 본 것만을 말하려고 했었다. 꽁꽁 묶인 채 난쟁이들이 화살의 표적이 된 그들의 현재 상태는 그녀가 보기에 매우 답답하고 참기 힘든 상태였다. 현실의 테두리를 흐트러뜨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슬쩍 보여주는 클로로포름처럼 모호하고 달콤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본디 힘겨운 것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만일. 갑자기 그녀는 나무들과 꽃들과 깊은 바다의 물고기들과 영원한 조화에 대한 시를 읊으면서 더 잘 보려고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젖혔다. 우리 중에 여자 마법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헤이그 양의 말이다. 여자 마법사라는 존재가 영감을 반밖에 못 받았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찬사에 우쭐대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사람을 말한다면 윌더트 양은 분명히 여자 마법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당시 블럼스버리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었다. 윌더트 양이 거미집 한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거미처럼 5번 광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눈부신 햇빛과 마차들과 무서운 세상에 겁을 먹고 있는 암탉들 같은 불행한 여자들이 그녀의 치마 속에 숨으려고 거미줄을 타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앤드루스 자매, 스폴딩 자매, 우리 곁을 떠나버린 젊은 찰스 젠킨슨 씨, 통풍을 앓았던 늙은 배터스비 부인, 세실리 헤이그 양, 딱정벌레에 대해 적어도 유럽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에버니저 엄펠비, 윌더트 양이 연 다과에 참석했다가 나중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이들이 다시 등장하며 자기들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냐는 듯이 유혹한다. 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윌더트 양에게서 뭘 원했으며 개인적으로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알 길이 없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없다. 모두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린셋 양이 성취라는 제목을 붙인 그 긴 마지막 장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할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지막 장은 가장 이상한 부분의 하나이다. 죽음에 매료된 린셋 양은 죽음 앞에서 키득거리며 좋아한다. 이야기를 끝낼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삶에 대해 쓰는 것보다 죽음에 대해 쓰는 것이 더 쉽다. 누구나 가끔 즐겨 쓰는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 작별을 고할 때는 왠지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홀가분해지는 법이다. 더구나 린셋 양은 험난하고 진부한 삶을 혐오했으며 행실이 불량한 학생을 야단치듯이 기회만 있으면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윌더트 양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그 전에 어느 기간에 대해서보다 자세히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윌러트 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다. 그런데도 이야기가 장송곡처럼 질질 늘어진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것처럼.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윌러트 양은 몇 년 동안 내과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친한 친구들에게만 말했다. 그러다가 1884년 가을에 감기에 걸렸다. 종말이 온 것이다. 그날 우리는 희망을 잃었다. 그들은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조카에게 줄 깔개를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 때 그녀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30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산 늙은 하녀 엠마 그라이스만 불렀다. 결국 10월 18일 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가을밤, 마침내 그녀는 작별을 고하기 위해 린셋 양을 불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늘에 반쯤 가려진 머리가 매우 장엄해 보였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뒤척이지도 않고 눈을 뜨지도 않은 채 밤새도록 누워 있었다. 딱 한 번 그녀의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낀 왼손을 쳐들었다가 힘없이 늘어뜨렸다. 그들은 그녀가 뭐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가 뭘 원하는지 몰랐으므로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30분 뒤 마침내 이불이 잠잠해졌다. 그들은 그제야 일어나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윌러트 양의 안색이 변했고 그들은 그녀의 이마에 향수를 발라주었고 설리 박사가 다녀갔고 벌레들이 창문을 두드렸고 동이 트면서 희미한 빛이 방으로 새어들어왔고 참새들이 제잘거리고 마차들이 덜그덕거리며 광장을 지나 시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등 쓸데없이 자세히 묘사된 이 장면의 일로라면 린셋 양이 죽음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뭔가를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잠시 그녀는 윌러트 양을 사랑했다. 그리고 윌러트 양이 죽었을 때에는 행복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없는 종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돌아가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일요일이면 윌러트 양과 함께 큐 국립식물원에 가곤 했기 때문이다.